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칼리노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 첫 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 내부는 러시아 파병으로 내부에 동요가 일어날까 우려가 크다고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저희 이야기 나눌 주제 저희 화면으로 간단하게 보고 오시죠.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에 대한 지금 이렇게 격화되는 상황 등 그 배경도 좀 이따 짚어보게 될 텐데 조금 전 또 화면도 보셨지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승인했던 그 장거리 미사일, 즉 에이테크임스를 사용을 우크라이나가 했고 공군 기지를 또 이번에는 습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19일 날 그 에이테크임스로 공개가 한 데는 그 브란스카주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쿠르스크주 바로 옆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러시아의 군사 기지가 많은데 그곳에 있는 탄약고 그걸 이제 주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에이테크임스 6발 정도가 발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주로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하고 북한군한테 탄약을 이제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곳을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제죠. 25일 날. 그렇죠. 25일 날 우크라이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이제 타격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공군 기지 타격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같이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크임스로 공격한 게 사실 공군 기지를 제외하고 영토를 공격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렇죠. 러시아 본토 내 군 기지들에 대한 공격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까요? 이제 이게 에이테크임스 같으면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거든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이제 이런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게 미국이 지원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영토 내로는 사격을 못하도록 제한을 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일 날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300km 정도 나가니까 아무래도 전쟁의 전선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병력들이나 이런 데 대한 타격보다는 그 후방에 있는 기지들을 타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비행장이라든지 군 주의소라든지 보급 기지라든지 탄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300km 사거리 이내에서 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작전적 목표 정도가 될 텐데 이런 목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그 전에 에이테크임스 즉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미국이 승인해주기 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거 사용 승인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두 번 공격을 했습니다. 에이테크임스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보세요? 에이테크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사거리가 한 300km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크게 보면은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약이 하나는 1형이 있고 또 하나는 2형이 있는데 1형은 이제 그 안에 자탄이 한 900개 정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폭탄 속에 이제 폭탄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목표 지점에 가면은 상공에서 터지면은 이것이 우산처럼 쫙 펼쳐져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거의 축구장 4배 면적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탄두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 강철비라고 하는 그렇죠. 강철비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제 탄두는 단일 탄두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표 지점에서 확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500파운드 정도 크기의 그런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물을 폭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목적으로 내가 이 에이테크임스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큰 면적의 한 축구장 4배 면적의 아주 그냥 지역 표적을 내가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1형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조물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2형을 쓰는 거죠. 그게 목적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나눠서 쓰게 되는 것이 에이테크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스톰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용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건 또 어떤 무기입니까? 스톰 섀도우는 이제 이거는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F-16 전투기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이제 다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것은 아마 60대 정도가 될 텐데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것은 한 20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달아가지고 이것을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미사일만 허용해 줬냐면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상대방 러시아의 공군끼리 이렇게 싸울 때 이걸 공대공이라고 그래요. 공군에서 공군으로 쏘는 거를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만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줬지 여기에서 이 전투기에서 땅으로 표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것은 이제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이것을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 같은 것이 바로 공대지 미사일의 이제 핵심인데 이 스톰 섀도우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공동으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영국명으로는 스톰 섀도우고 프랑스명은 스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거리는 한 250km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에이테킴스하고는 달라요. 에이테킴스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순항미사일이에요.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목표 지점에 아주 낮게 지상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목표 지점에 가거든요. 그것은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는 마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 최고 속도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잖아요. 국제선 탔을 때. 그때가 대충 한 900km 조금 더 될 텐데 그게 이제 9속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게는 천천히는 가는데 대신에 레이더에 잡힐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고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고도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는 탄도미사일로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타격력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긴 하지만 아주 목표물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로가 보완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봐야죠. 앞서 에이테큼스는 뭐 마한 3 정도 되는 속도인데 에이테큼스를 통해서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스톰 섀도우 역시도 크루스크 지역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게 이제 북한군이 한 500명 죽었다라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그쪽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이 스톰 섀도우 쏜 게 12기를 이제 발사했다고 그러거든요. 12기를 발사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일부는 또 격추됐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이제 아마 목표 지점에 이제 가서 타격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스톰 섀도우에 의해 가지고 북한군 장성 뭐 한 명이 그렇게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 바로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 잡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인용을 해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한 5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죽었고 또 부상당한 사람도 장교 2명 또 통역관 1명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500명이 실제 숫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은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500명 그러면은 너무 숫자가 이제 완벽하잖아요. 이제 이게 스톰 섀도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이테킴스의 1번 탄 그러니까 강철비라고 하는 게 매는 이렇게 많이 이제 아마 손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톰 섀도우는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발이 가서 500명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합치면 그 정도 인원은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럼 이게 정확하냐?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정원에서도 상당한 사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숫자가 500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희생된 것은 사실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사일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있는 백악관 복귀가 이제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 종전 협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양상은 더 격화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이제 정전 협정이 체결이 되면은 그 군사 분계선을 좌우측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이 거기에 비무장지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나토의 평화유지군이라든지 또는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조금 유예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트럼프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종전 구상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은 모두 다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사실상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에 그때 독립했을 때 세계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이렇게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핵무기를 다 포기하는 대신에 그 러시아와 영국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보장 안 해줬잖아요. 게다가 이제 2014년도에는 보면 사실상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하고 이거를 러시아가 그때 당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고 있어요. OSCE. 이 3자가 모여서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예. 휴전 협정을. 이걸 민스크 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 체결합니다. 1차 민스크 협정, 2차 민스크 협정. 그런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월 달에 결국은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영토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내 안전은 미래에 보장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두 번이나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미국하고 상호 방위 동맹을 맺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 나토에 가입시켜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 휴전에 동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휴전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이 금방 이것이 이제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접촉선이 그대로 휴전선이 된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러시아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그렇죠. 거겠죠. 땅을 한 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절하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예. 쿠르스크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승리계획, 빅토리 플랜이죠. 빅토리 플랜의 1단계로서 이것을 이제 확보를 해야 나중에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영토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그걸 확보했던 거거든요. 예. 지금은 3분의 1 정도가 피탈이 됐지만 만일 이거 전체가 다 피탈이 되는 순간 사실상 우크라이나 패배의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피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킴스를 허용해 줬고 영국도 스톰 섀도우를 허용해 준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치의 땅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지금 휴전 협상이니 또는 정전 협정이 이런 것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 부상하면 할수록 훨씬 더 격렬한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죠. 종전 얘기가 나왔으니 사실 좀 뒤쪽에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러시아 정보국장은 한국식 시나리오는 안 한다 이렇게 어떤 거요? 한국식 시나리오로 네네, 종전하는 것은 네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 또 어떤 거고, 러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더 많은 땅을 가져가겠다는 속내라고 좀 읽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정부국장인가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데요. 한국식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식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로 분단되어 있죠. 나누어져 있으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가지고 거기에 비무장지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의 정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 그건 이제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이제 휴전 협상이니 협정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자기가 더 유리한
이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계속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아까 전에 좀 나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잠깐 짚고 가자면 나토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생산을 좀 확대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특히 AI 드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던데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나토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 그리고 폴란드 이 예.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회의하면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독일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강한 위치에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AI 드론의 이제 생산, 현지 생산 조달 이것이 이제 가장 급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AI 드론 4,000대 지원한다고 뭐 이거 발표한 지가 한 2, 3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탄약 생산이거든요. 그 탄약 생산도 지금 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 국방부 장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공용 미사일이죠. 대공용 미사일. 그것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한 2, 3주 내로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지금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곧 끝 무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원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움직임도 추가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네. 북한에 있는 2월 11일 공장에서 네네네.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가 바로 화성 11형 미사일을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죠. 네, 그게 함흥 기계공업단지에 있는 거거든요. 함흥 기계공업단지가 아마 북한 기계공업의 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이렇게 생산해내는 기계공업이 굉장히 크군요. 발달한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함흥에 있는 용성 기계연합 기업소라고 얘기하죠. 그 기계연합 기업소 산하에 2월 11일 공장이라고 하는 211 공장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이제 그 화성 11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KN-23, 24, 뭐 그다음에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 공장이죠. 예, 그 공장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서 북한이 좀 러시아 무기 지원을 위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제공하는 그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잔해를 보니까 네. 서양 뭐 외국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북한은 제재를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품들이 나온다는 것은 북한이 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부품들을 좀 조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우선 뭐 211 공장에서 지금 예. 이게 화성 11형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공장을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 한번 확장한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확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 소요가 많아진 것이 아마 하나는 러시아로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메운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여전히 여기서 또 생산해가지고 러시아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확장되는 모습을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예. 두 번에 걸쳐서 확장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은 사실상 이렇게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산, 일본산, 영국산, 뭐 스위스산, 중국산. 그래도 우리 한국산은 없더라고요. 이 한국은 철저하게 여기 통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중 용도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상용으로도 쏘고 군용으로도 쓰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군용으로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KN-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에 사용됐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되는 중국을 뺀 다른 우리 우방국들이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그런 미사일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뭐 파병도 있고 다양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그런 파병 과정에 연루된 북한의 고위 국방 관계자를 제재 명단에 올린다. 예.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 여부는 예. 사실상 뭐 한계는 있죠. 예. 이제 지난 그 2월 달에도 강순남이 그때 당시에 국방상을 미사일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렸거든요. 그랬었죠. 미사일 총국도 제재 대상에 그때 유럽연합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제재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파병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재 명단을 발표한다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딱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붙여져 가지고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